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패션디자인학과에 한국복식을 전공하고 있는 이상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드릴 내용은 한국복식의 역사적 변동, 그 중에서도 우리 군사도시, 대표적인 군사도시인 의정부의 복식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정부 복식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의정부가 군사도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군복을 입은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군복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우리 일반복으로 착용이 가능했고 또 이것이 지금은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소멸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의정부의 가장 성황을 이루었던 업종인 양복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양복점이 양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그 생활 문화가 이루어졌으며 이거에 우리는 언제부터 양복을 입을 수 있었을까? 이런 과정들을 말씀드리고요. 그거에 연계돼서 지금은 그 양복점이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데요. 그럼 그 원인은 뭘까? 그리고 그 양복점이 쇠퇴하면서 기성복이 들어왔으니 기성복의 등장,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패션 1번지, 그러면 어디를, 여러분 지금 어디를 생각하고 계세요? 한국의 패션 1번지. 맞아요. 서울의 명동거리, 아니면 홍대나 이대 앞에 여대생들이 많이 가는 거리, 이런 데를 생각하실 거예요. 자, 패션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정되고 좀 멋을내고 이런 걸로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전쟁 때나 어려울 때에는 패션이 없었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도 패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이 1950년 6.25 전쟁이 났을 때 그 이후에도 패션의 1번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패션 1번지는 1960년대에 꼽아라. 그러면 어디였냐 하면요. 우리나라 최대의 항구도시, 그리고 무역 중심지로 발달을 했던 부산이었어요. 부산은 왜 패션 1번지가 됐냐 하면 패션이 발달을 하고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문화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의 문물들을 접하고 또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잘 접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부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이 큰 항구라는 그런 장점도 있었고 또 무역으로 해외 문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와서 그거를 흡수하는 그런 과정이 빨랐기 때문에 남쪽의 패션 1번지는 부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해방 이후에 해방이 되고 나서도 일본이랑은 거의 접촉을 안 했거든요. 근데 1965년에 한일 수교를 이루고 나서부터 그 부산으로 일본 사람들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밀수입도 성행하고 패션에 바람이 불어서 그쪽에 멋쟁이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그래서 패션의 1번지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산의 광복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부산 광복동에서 패션이 이루어지면 그게 위쪽으로 대구로 올라가고 그 대구에서 다시 서울로, 그러니까 지금이랑은 전혀 반대 방향인 그런 쪽으로 패션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쪽의 패션 1번지 그러면 그런 장점으로 인해서 부산이었는데 그러면 이쪽 내륙 쪽에서도 패션이 내려왔을 거라고요. 근데 이 내륙 쪽에는 외국인도 많이 없었을 때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여권이 있는 때도 아니었고 외국인을 굉장히 좀 거부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없었고 따라서 패션도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북쪽의 패션 1번지 그러고 할 수 있으면 바로 이곳 의정부를 말합니다.
지금 이 경기 북부나 이런 쪽에서 그 내륙 쪽에 쌓여 있고 패션이 발달할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의정부는요, 바로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미군들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군부대가 들었으면 미군들뿐만 아니라 그 미군들이 가지고 오는 문화, 그러니까 그 미군들이 입었던 옷들, 그리고 뭐 그 마을이 형성되고 기지촌이라는 마을이 형성되면 그 기지촌 마을에 약국, 그리고 클럽, 그리고 뭐 악기상 이러한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형성되는 것들이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미군들의 문화, 그리고 외국인들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으면 우리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패션의 발달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북쪽의 패션 1번지 그러면 이쪽 의정부를 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성황을 이루었던 업종이 양복점이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양복의 문화 그쪽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미군들이 그 군복만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사복도 입고 또 가져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양복을 굉장히 많이 맞춰갖고 간 거예요. 자, 그 의정부의 복식으로 그 양복을 맞춰 입고 미군이 가져가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이유는요. 그 양복에서도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국보다 훨씬 싼 값에 이 양복을 맞출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 10만 원으로 미국에 가서 한 벌을 맞출 수 있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3벌에서 4벌을 맞출 수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이 테일러들, 양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양복의 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미군들을 만족시키고 그래서 양복점을 굉장히 많이 애용을 했죠. 그런 와중에 이제 본인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그 잡지, 뭐 GQ나 뭐 이런 잡지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 잡지들을 보니까 잡지에는 옷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들의 뭐 문화나 뭐 코카콜라 뭐 이런 뭐 음료, 식생활 이런 것도 나와 있어서 그거대로 패션이나 이 미군의 그 문화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도시보다 의정부가 더 빠르게 이런 패션 유행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러한 단적인 예를 보면 그 기능동에 지금 가시면 거기 미국 그 캠프 레드 클라우드의 앞에 있는 양복점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간판만 있고 작년에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표이신 최학권 씨 그 증언을 보면 서울에서 멋쟁이 여대생들이 옷을 맞추려고 일부러 이쪽 의정부까지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명동에 가서 뭐 세련된 옷을 입고 세련된 옷을 맞추고 이것이 완전히 바뀌었었던 거죠. 그분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옷을 맞추고 이렇게 간 거예요. 또 하나 보면요,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이게 1960년대의 의정부의 패션이에요. 여러분 요 분을 갖다가 딱 그 명동에 갖다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디건이나 안에 스트라이프즈나 그리고 프레어 스커트, 모자 이런 것들이 지금의 명동거리에 딱 갖다 놔도 전혀 손색이 없을 거라고요. 오히려 굉장히 지금도 세련돼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의정부의 패션이 굉장히 그 미군에 의해서 발달을 했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도 그 거리에 가다 보면은 의정부에서 젊은 분들의 패션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젊은 분들의 패션들이 그 우리가 그 쫓아가는 뭐 X세대, M세대 이런 패션에 전혀 뒤지지 않아요. 귀걸이를 하고 뭐 모자를 쓰고 그리고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그렇다 하더라도 전혀 촌스럽거나 이상하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다른 도시와 달리 의정부에서는 이런 복식들이 괜찮아 보일까? 전혀 촌스럽지 않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해 여러분의 의정부 시민들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정부 시민들은 빠르게 미군 그 문화를 접하고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패션이 발달을 해 나가고 그랬으니까 우리 도시는 우리 의정부는 옷을 잘 입는 도시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옷을 입어도 소화를 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의정부 시민이라는 그 자부심과 그리고 옷을 잘 입는다는 그 의정부 시민 그 정체성이 지금에서도 전혀 다른 도시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의정부의 시민이다라는 거를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정부의 복식을 첫 번째로 살펴봤고요. 간단하게.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군복의 일반인 착용을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군사도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일반인들도 그 군복 지금도 보면은 미군의 군복 자체를 입지는 않지만 밀리터리 룩이라 그래서 전쟁 후에 뭐 이렇게 유행되고 그런 것들 디자인해서 지금도 아 저거 군복인데라고 막 이렇게 느낄 정도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 군복이 지금은 없지만 한참 동안 길거리에서 이렇게 입었던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 군복을 그냥 일반적으로 입었었을까? 라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면 일제 패망하고 1945년 이후에 일본이 무장을 우리나라에서 해제를 했죠. 완전히 해제를 했는데 그 일본군이 해제를 하면서 그 창고에 보관되었던 피복류를 이렇게 나눠주기도 했어요. 물론 나눠주기도 했지만 일본군이 그걸 일부러 나눠줬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창고에서 꺼내와서 뭐 난리통이었으니까 창고에서 꺼내와서 사람들이 입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몰래 들고 나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증언들도 있는 거 보면 그거를 입었으니까 해방 직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굳이 말하자면 일제 말기에 우리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한테 국민복이라는 걸 강제로 입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국민복은 형태가 거의 군복에 비슷한 딱딱한 그 포켓 있고 이런 거였기 때문에 잠시 입고 없어졌지만 그게 시초가 아닐까 이런 학자분들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미군이 들어오면서 미군 정부에서 우리나라 그때 굉장히 좀 가난하고 열악했으니까 이 피복류를 좀 나눠주고 생필품을 나눠주고 그리고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기 위해서 잉여물자를 배급하면서 니네 입어도 괜찮아 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군복을 입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민간인한테 널리 퍼졌다 그런 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방하고 나서 1946년,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그때 피복 사정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막 따뜻하고 뭐 이렇게 물론 솜으로 누비고 이런 옷들이 있었지만 그런 옷들이 일부 부유층에 입었지 우리 서민들은 헛겨의 면 정도 그렇게 입었고 그래서 그 의복의 재료들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열악했어요. 근데 미군복은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두툼하고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입는 게 꿈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거가 점점 일상 사람들이 구해서 입는 게 일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이 그 군복을 가져다 입고 막 이러다 보니까 미군 부대에서 나는 이거를 입고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해라고 거짓말도 해서 그 사기를 치고 사칭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한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군복을 지금 갖고 있는 걸 없앨 수도 없고 이 사람들 입지 말라 그러면 안 입겠어요? 다 입겠지? 그러니까 그러면 군복을 입을 때 염색을 해서 입어라. 구별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염색을 해서 입으면 허락을 하겠다. 근데 염색을 하지 않으면 체포를 하겠다. 이런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색집이 완전히 성황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지금 그 김성환 작가인데, 김성환 작가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지금 한 50대 60대 분 그 신문에 고바우 영감이라고 이렇게 그 꼭지 있는 그거를 그린 작가신데요. 그분의 그 판자촌 이야기 이런 데 보면은 군복 염색 탈색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진에 나와 있어요. 이게 1960년대에 그 그림을 그린 거고요. 또 이렇게 복식사나 이런 데 보면은 청계천 일대에 1960년대 청계천 일대에 쫙 이렇게 줄을 해가지고 그 군복을 염색해서 널어놔서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사진들도 있을 정도로 이 염색이 굉장히 염색집이 굉장히 성황을 한 거죠. 근데 염색을 해서 입으면 좋은데 우리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염색을 해야 돼. 그러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염색 비용도 드는 데다가 그때의 인식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복을 입으면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조금 좀 위축되고 그 사람한테 좀 뭔가 이렇게 우러러 보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 미군이면은 좋아 보였으니까 그런 인식들이 있어서 아이 뭐 체포돼도 괜찮아 그 맞먹는 그런 인식들이 근데 그 군복을 그대로 입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행위가 막 근절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우리의 그 생활에 그 염색 비용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적인 가치관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전혀 근절되지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 그 미군복 군복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을 한다 그랬잖아요. 단속을 해서 경찰이 이제 그걸 가져가야 되는데 이 단속병으로 이걸 사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단속이니까 너 군복 내놔. 군복을 벗어. 그래갖고 그 1947년 동아일보 날짜를 보면 김제시에서 그 가짜 헌병이나 이런 노릇을 해서 옷을 다 벗겨서 네이만 입혀서 보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체포했다. 이런 내용도 있을 정도로 그때의 군복으로 인한 그 비리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성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복 무단체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단속은 계속됐어요. 그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그 이후에도 계속 단속은 되어서 1949년에는 결국 국방장관이 천명을 하죠. 일반인의 군복을 전부 금지한다. 그러나 이때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은 염색을 해서 입어라. 그렇게까지 천명을 했는데 그래도 근절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1950년 3월이죠. 그러니까 6.25 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1950년 3월에 헌병사령관이 좀 더 높은 데로 강하게 하겠다 그래서 단속을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때 그 헌병사령관이 단속을 할 때는 헌병사령관이 제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헌병사령관이라는 그 신분증 그리고 이걸 압수했지만 네가 그 염색을 하거나 그랬을 때는 돌려주겠다라는 보관증 그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지 군복을 단속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합리적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그 가짜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더 가짜 헌병에 의한 피해가 많았는데 이 군복을 단속한 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옷을 입고 그냥 따뜻하게 입고 없는데 그렇게 입는 것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이 국가나 정부에서 보면 군민하고 민간인하고의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민 그 식별을 용이하게 해야 되고 또 아까처럼 그 가짜 정보원이나 가짜 현병에 의한 피해를 방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또 6.25 전이었고 그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공비가 국경을 넘어서 치안을 교란할 가능성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군복을 착용을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군복 단속은요 5.16 군사정변 이후에도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이죠. 그때에도 대대적으로 군복 착용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1973년에 오면 군복뿐만 아니라 군복 및 군용장구.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총이라든가 아니면 벨트, 뭐 탄피 이런 것들을 매매가 가능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단속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그러한 것들을 무단차격 군복뿐만 아니라 제조나 판매 이런 것도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걸로 그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1973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을 하면서 그 법률이 지금까지 이어져 와서 군복이 일반인은 착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로 명명이 되죠. 그래서 군용장교류의 그 민간 유통 이거를 단속하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군복 착용의 단속으로 가장 그 이득을 본 게 이 염색집인데요. 이 염색집이 그 군복을 전혀 착용을 못하게 하고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이 염색집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그리고 또 그런 필요성도 못 느끼지만 우리나라가 60년대나 70년대에 산업화나 도시화가 되면서 이 산업 그 염색 기술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일반적인 그 집에서의 염색이나 이렇게 간해수공업 쪽의 염색들이 거의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 염색집이 그렇게 있었지라는 거를 어르신들 지금 60대나 70대 분들의 추억에 그냥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복은 결국에는 그렇게 중간에 착용을 했지만 이제는 착용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